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은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함과 동시에 경기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봉착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어요.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단기간에 폭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요를 급감시키고, 수요가 급감하니까 경제도 같이 하강해버리는 이러한 이슈가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도 분석을 좀 해드릴 것이고,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시기에 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텔레그램방에 긴 글로 분석해드린 내용이에요. 이거 작년 11월에 분석해드린 겁니다. 매달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긴 글로 시대 트렌드에 맞는, 시대 흐름에 맞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달에도 해드릴 것이고, 매달 방을 옮길 때마다 긴 글은 제가 따로 스크랩을 해서 한 번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긴 글만 모아둔 것만 좀 보더라도 시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미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자산으로 원자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0년 만에 턴어라운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모아가야 할 것, 2020년 11월 19일 날 이제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2022년 11월 19일이 언제냐? 이거는 지금 구리 ETF예요. 구리 펀드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펀드이고, 11월 19일 2020년 11월 19일이면 한 이쯤이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인 이후 다시금 상승 구도를 탈 때, 여기서 말씀드린 분석이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아직도 핵심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필두로 글을 써드렸었죠. 이번엔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이미 인플레이션을 확실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이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실 자산에 대한 퀀텀 점프를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멤버분들도, 특히 좋은 마음 기쁜 나게 멤버분들은 한 2년 정도 되신 분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재가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나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유동성 에너지가 역사상 최대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풀어대는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 비교적 돈을 풀지 않은 한국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고 M1과 M2를 총칭하는 것으로 특히 M1 대 M2 비율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M1은 현금, 예금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입니다. M2는 만기가 2년 미만으로 남은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M1 대 M2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금 혹은 현금의 비중이 단기 금융 상품보다 금액이 크다는 뜻으로 언제든지 투자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진정한 유동성 에너지가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이 수치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서 1987년, 2004년에서 2005년에 33%를 훨씬 뛰어넘는 35.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3% 정도도 굉장히 뛰어난 비율이죠. 참고로 지난 10년 평균 M1 대 M2 비율은 27%에서 28% 사이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이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M1 비율은 당연히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기가 시작되었던 2010년이 역사상 고점이며 22.5%입니다. 그 이후 2019년까지 3% 미만으로 빠르게 속락하였다가 이번 대규모 돈풀기로 인해 다시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현재 M1의 비율은 역사상 가장 높은 25%에서 26%입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 혹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신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가장 뛰어났던 시기의 증시를 보면
엄청나죠. 주가 지수가 100% 이상 뛰었던 시기입니다. 이후로 이제 증시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해서 대체 상승 구간을 탔었죠. 주가 지수가 100% 뛴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주도 업종의 핵심 기업들의 주가는 1000% 이상 상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밤낮 구분 없이 주식 투자에 매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10배, 10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10배를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역사상 최고로 화끈한 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우리는 인생에 더 없을 위기이자 기회를 겪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버블, 붕괴,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미리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사상 최대치인 M1의 비율이 앞으로도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은 앞으로도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역대급 규모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몇천 조에 이르는 그런 인프라 정책 자금이 풀립니다. 텔레방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팬데믹 사태가 끝날 때쯤 돈을 왕창 푸는 것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욕구도 최대치일 때 돈을 쥐어준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승리 국가는 전쟁이 끝난 직후 역대급 돈을 풀어댐으로써 엄청난 기술 발전과 패권 경쟁력을 이루었었죠. 이와 더불어서 현재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제로금리에다가 연준이 할 수 있는 양적 완화를 행했기 때문에 연준의 힘은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정부가 무언가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부채가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불안하고 고용을 반드시 창출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재정을 마구 풀음으로써 민간 부채를 정부 쪽으로 빼낼 필요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핵심은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역대 최대급인 M2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푼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통해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중대해 주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혹은 기업지원금과 같이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이 흐르게 되고 이런 M1의 비율을 또한 직접적으로 높이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역사상 최대치인 M1 비율이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투자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자산이 가장 확실하고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하죠.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생물과도 같습니다. 생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항상성이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생물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항상성으로 인해 그 쏠림이 다른 쪽으로 흩어지면서 균형을 맞추곤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미국과 신흥국 시장의 강세처럼 말이죠. 혹은 채권과 주식의 상대감도 원자재와 주식, 채권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원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원자재 그리고 실물자산 다우지수 차트로서 최근 10년간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심각한 하락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점은 역사적으로 딱 3번밖에 없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69년 초인플레이션 직전, 1999년 외환위기 및 IT 버블 직전이죠. 아쉽게도 1929년엔 원자재 지수 및 원자재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지만 1999년 기준으로 현재 제가 투자 중인 세계 1위 광산기업 BHP는 10년간 주가가 25배 상승하였으며 세계 2위 광산기업 리오틴토는 20배 상승, 발레는 27배 상승, S&P 원자재 지수는 약 5배 상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1위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은 2001년 닷컴 붕괴 때 처참히 무너진 이후 6년간 150배가량의 상승을 보입니다. 한국 대표 철강기업 포스코는 1999년부터 닷컴 버블 붕괴 전까지 반짝 4배가량 상승 이후 대폭락 그리고 2002년부터
5년간 10배 상승을 보입니다. 이렇듯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하늘 높이 날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대 흐름을 읽는 주식 투자를 하면 성장과 금리 그리고 유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 유가는 완전한 최저점에서 소폭의 등락만을 거듭하고 있기에 차치하고 비교적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성장과 금리 위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2020년 11월에 적어드린 글입니다. 최근 백신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급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0%에 붙어있던 금리가 순식간에 0.9%까지 뛰어버렸는데요. 현재는 2%를 도전하고 있죠. 금리가 뛰는 상황에서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당연히 금리 상승의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증시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부채의 압력이 매우 커지는데 성장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니 버는 족족 빚 갚느라 전부 써버리는, 혹은 빚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금리가 뛰는 상황에서 성장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러한 금리 급등이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아크라던가 이러한,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는 꿈만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버렸죠. 최소 50% 이상 다 폭락한 상황입니다. 부채가 미친 듯이 많아져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성장은 나오지 않고 금리만 오르는 것은 경기의 최악 중에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몇 달 전 제가 강조드렸었던 앞으로 3년간 금리 올리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준은 지금과 같은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제 저금리 상황을 몇 년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금리는 바닥인데 돈은 계속 풀리는 유동성 폭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 달러 가치는 장기 하락을 유도하고 초저금리에서 막대한 부채를 갚아나가면 문제를 비교적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빌린 부채가 10억 원인데 2년 뒤에 10억 원의 가치가 5억이 된다면 빚을 갚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이런 식으로 막대하게 쌓인 빚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동안 폭발적인 성장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저금리에 돈은 넘쳐나는데 성장은 요원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딱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러나 저러나 개인적으로 원자재에 투자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자재에 투자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언제? 2020년 11월에. 장기적 관점을 갖고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시장에 주는 핵심 시그널은 반드시 찾아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드렸었고, 이제 조만간 텔레그램 방에 한 번 더 긴 글을 분석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 글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달러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재 가치에 대해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 생각이고, 시간을 최대한 내서 아마 3월 내에는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CPER, 구리의 선물 인덱스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구리 레버리지 상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원자재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가격 상승도가 꽤나 가파른 상황이고,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디플레 이슈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점차 불거지면서 경기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 좋은마켓 분석의 멤버 방에 당연히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그리고 금, 달러 가치와 그 풍부한 유동성, 앞으로의 금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